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여기 쪽지에 적힌 글 한번 보시겠어요? 분명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긴 한데 해석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조차 감이 오질 않습니다. 이 쪽지는 어떤 살인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나온 건데 이걸 발견한 미국 FBI조차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 암호해독에 실패했죠. 오늘 토미에서 이 암호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1999년 6월 25일 오후 5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의 한 병원 응급실에는 어떤 남성이 다짜고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죠. 이 남성의 이름은 리키 맥코믹, 당시 41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차트를 살펴보니까 리키는 이미 심장과 폐 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어서 병원은 지체 없이 바로 검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입니다. 폐도 심장도 전부 다요. 그래서 담당 의사는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요. 실제로 어떤 불안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숨을 쉬기 어려워하는 환자들이 간혹 있으니까요. 의사는 이 사실을 전해주려고 병실에 있던 리키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사의 추측이 맞았던 걸까요? 병실에 있던 리키는 너무나도 불안해 보였어요. 주변에서 작은 인기척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마는 식은땀으로 흥건했고요. 마치 뭔가에 쫓기는 듯 보였어요. 간호사가 리키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빨라서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웠죠. 실제로 리키는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흔히들 좀 허언증이라고 하죠. 자기가 엄청 유명한 가수라고 하질 않나, 또 어느 날은 왕국의 왕자라고 주장하고 또 한 번은 의대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리키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40대가 된 리키는 거의 노숙자나 다름이 없었어요. 동네에서도 치안이 안 좋은 위험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집이 없으니 엄마나 친척 집, 여자친구 집을 전전했고요. 그러면서 가끔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야간 알바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그의 사정 때문인지 병원을 찾은 리키는 딱 보기에도 남루한 차림새였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리키를 병실에 둘 수가 없었죠. 리키는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 간호사에게 저 딱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라며 간청합니다. 하지만 리키의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병원이 그의 편의를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퇴원 서류를 쥐어준 뒤 자리를 떴습니다. 한 15분 뒤 그녀가 다시 병실을 찾았는데 맨 아래 서명란에 이름을 쓴 거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거예요. 간호사는 깨닫게 됩니다. 리키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는 문맹이라는 사실을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친절히 그의 서류 작성을 도와주게 되죠. 리키는 그런 간호사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도 몸을 계속 이렇게 떨면서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삐쩍 마른 몸. 간호사는 어쩐지 그에게 동정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리키가 한 번 더 그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딱 하룻밤만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냐는 간청이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거절하기에는 사정이 너무도 딱해 보였거든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만 되진 않는다면 괜찮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리키는 정말 고맙다면서 곧장 로비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
그때부터였어요. 그가 보인 행동이 정말 기이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눈을 부릅뜬 채 병원 입구를 노려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이한 행동은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오전 11시까지요. 무려 18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낮근무를 하러 온 간호사가 리키에게 저 도움이 필요하냐며 이렇게 말을 건넸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병원 입구만 바라볼 뿐이었죠. 잠시 후 리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리고 입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근처 공중전화였는데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바로 여자친구 샌디였죠. 리키의 지친 목소리를 들은 샌디는 무슨 일 있어? 물었죠. 그러자 리키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근데 사실 샌디의 반응이 좀 담담해요. 리키가 응급실을 갔다가 별 이상 없이 태어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샌디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리키가 이상하리만치 불안해하고 주변을 막 심하게 경계했으니까요. 리키는 샌디와 함께 있을 때도 작은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또 집에서도 아파트 주민이 좀 지나가는 소리만 들린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샌디는 그에게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안정되길 바랬으니까요. 리키는 일단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리키가 오질 않습니다. 혹시나 병원에 갔나 싶어서 주변 병원들을 수소문했지만 그가 방문하는 적은 없었고요. 리키를 마지막으로 본 건 주유소 직원들이었는데 6월 26일 날 리키와 샌디가 통화를 했어요. 그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고 들어가겠다는 그 통화요. 그리고는 정말 편의점으로 갑니다. 핫도그를 사 먹었거든요. 심지어는 다음날 27일에도 리키는 편의점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그는 샌디네 집에 가지 않고 뭘 한 걸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주유소를 방문하고 나흘이 지난 6월 30일 드디어 리키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리키의 시신이에요. 발견 장소가 미주리주의 한 옥수수 밭이었는데 늦은 밤 밭 옆을 지나던 운전사가 커다란 덩어리 같은 걸 포착합니다. 궁금한 마음에 차에서 내렸죠?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시체예요. 너무 놀란 운전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 도착해서 현장을 살폈습니다. 놀라운 건 시신이 엄청나게 부패한 겁니다. 손가락이며 팔다리가 떨어져 나올 정도로요. 언뜻 보이는 형체와 악취로 사람의 시체라는 걸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죠. 경찰은 소지품과 DNA 검사를 통해서 리키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는 특이점이 너무 많았어요. 리키가 옥수수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실족사를 한 걸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운전면허증도 차도 없는 리키가 뜬금없이 도시 외곽에 있는 옥수수밭에서 죽는다는 게 좀 억지스럽잖아요. 무엇보다 실종 나흘 만에 온 몸이 문드러질 정도로 부패됐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당시 미주리주 날씨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건 말이 안 됐고요. 누군가가 일부러 온도 높은 방에서 시신을 부패시킨 뒤 옥수수밭에 유기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요. 그럼 혹시 리키가 이상하리만치 겁에 질려 있던 것도 이 죽음과 관련이 된 건 아닐까요? 리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수수께끼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수사를 빠르게 매듭 지으려는 듯 보였어요. 처음에는 수사관을 18명이나 투입해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벌였는데 고작 이틀 만에 타살의 흔적이 없다며 수사를 잠정 중단했거든요. 그렇게 리키의 죽음은 모두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리키가 죽고 나서 6개월이 지난 1999년 12월 FBI가 새롭게 이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단서를 발견한 듯 한 제보 때문이었는데
리키가 세인트루이스의 가장 큰 마약 조직에서 일을 했다는 첩보였죠. 세인트루이스는 워낙 치안이 좋지 않아서 온갖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마약 조직에서 리키가 일했다는 건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참고로 제보자는 리키가 일하던 곳의 라이벌 조직원이었어요. 라이벌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이 정보를 일부러 흘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FBI는 반년 전 리키의 죽음에 대한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찰이 놓친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리키의 주머니에서 나온 2장의 쪽지.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자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분명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FBI는 이 쪽지가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했죠. 리키는 글자 읽기는커녕 자기 이름만 겨우 쓸 줄 알잖아요. 그럼 그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쪽지를 쓰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을 알게 되면 이 살인사건, 어쩌면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뿌리 박혀있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쪽지는 곧바로 버지니아주에 있는 FBI 본사로 전달이 되었고 한 젊은 수사관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다니엘 올슨이라는 이 남성은 열정도 넘치고 유능한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리키의 쪽지를 보자마자 여기에 담긴 문자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다시 생각했어요. 리키와 마약 조직의 관련성을 대입해보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지만 명석한 그도 해답을 찾는 데는 실패하죠.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FBI 원래 목적이었던 세인트루이스의 거대 마약 조직이 체포되면서 FBI는 이 수수께끼의 쪽지를 더 이상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리키의 쪽지는 다시 한번 캐비넷 안쪽에 들어가게 되죠. 어느덧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젊은 수사관이었던 다니엘은 암호 해독 전담반을 이끄는 베테랑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마음 한켠에 담아두었던 숙제를 풀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그는 FBI 암호 해독 전담반의 이름으로 리키 맥코맥 살인사건의 전말과 쪽지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SNS는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공식적인 보도가 이루어졌고 누구나 이 쪽지를 보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FBI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쪽지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1년이 넘도록 내용을 해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애초에 이 쪽지가 암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문맹인 리키가 아무 의미 없이 끄적인 낙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글을 못 읽는 리키를 놀리기 위해서 가짜 쪽지를 쓴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올슨을 비롯해 FBI 암호 해독 전담반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분명 암호가 맞다고 말이죠. 그 규칙과 의미를 아직 못 알아낸 것 뿐이지 의미 없는 문자의 나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쪽지에 담긴 의미만 밝혀낸다면 리키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존재가 대체 뭐였는지, 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지 알게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암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미국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살인자가 남긴 암호가 있어요. 경찰, CIA, FBI, 해군 정보부 등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암호는 풀리지 않았죠. 그런데 무려 51년 만에 풀렸다고 합니다. 바로 신문에 낸 암호를 보고 한 교사 부부가 암호 해독 실마리를 제공하면서였는데요. 그 후 사파가이자 암호 해독광인 한 남성이 결국 해독해내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리키의 죽음을 잊지만 않고 계속해서 머리를 맞댄다면 위 사건처럼 아무도 못 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리키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꼭 밝혀내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